네, 출연교실입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뭐 유기질 비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라 또는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선택이냐 필수냐 이 문제 갖고 이제 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유기질비료를 꼭 반드시 줘야 된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굳이 뭐 유기질비료는 주면 좋은데 없으면 굳이 뭐 안 줘도 좋다. 화학비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부류의 공통점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출란교실은 항상 제가 무슨 뭐 유기질비료를 줘라 또는 뭐 주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출란을 키우면서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산에서는 잘 자라는 출란이 이 분해 가지고 오면은 이 분해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람이 좀 시원치 않아진다거나 병이 온다거나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저항력이 약해진다거나 뭐 등등 이런 여러 이유로 하여튼 분해서는 산에서처럼 이렇게 잘 자라지 않고 아무래도 뭔가 다르고 죽기도 하고요. 산에서는 대주로 발견될 때 보면은 뭐 열몇 초씩 그냥 그 벌브가 달린 대주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분해서는 그렇게 키우기가 좀 어렵죠. 앞에 쪽이 자꾸 노대가 나서 쓰러지니까요. 근데 이제 저런 이유로 이제 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출란을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산에서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은 그런저런 이유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산에서 그 뿌리가 내려 있는 곳을 보면요. 부엽토에 쌓여 있어가지고 풍부한 유기물들이 빗물에 의해서 우러져 나와서 그 유기물들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렇게만 우리가 비료를 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걱정하지 않고 출란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에서는 항상 뿌리가 유기 토양에 뿌리가 내려져가서 365일 거기서 그냥 우러져 나오는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왜 유기질비료를 주면은 뭐 비료가 농도가 진해서 중력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의 조건처럼 그렇게 풍부한 유기질만 줄 수 있다면은 출란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저항력도 강해서 병이나 또는 충이 출란에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못 오게 막아내는 저항 물질을 발현하고 병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처럼 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병에 또는 걸리지 않고 이겨내는 거죠. 저항력이 딱 형성되는 거죠, 몸속에서. 그런데 이제 분해 오면은 그게 달라지거든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 이제 유기물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이 형성되어 있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화학농법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화학농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전쟁에 동원됐던 전 세계 네노라노 군수업체들, 폭탄을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뭐 화학 가스 살상 무기를 만들고 했던 모든 화학 회사들이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전쟁 물자를 계속 만들어내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변신을 하면서 제약회사로 변신하기도 하고 또는 비료회사로 변신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으로서 화학비료가 이제 발달하게 돼요. 화학비료. 그래서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지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했더니 NPK에서부터 16가지의 미량 요소부터 쭉 다 먹더라는 거죠. 비타민까지.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내서 종합 영양제, 종합 비료 이렇게 해서 모든 NPK뿐만 아니라 열 몇 가지의 미량 요소까지 싹 다 담은 종합 비료를 만들어내 놓고 이것만 주면은 식물은 끝난다. 이렇게 했죠. 근데 또 실제 줘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 식물이 아주 잘 자라. 왜냐 이건 속효성이거든요. 속효.
식물에다 주면 식물이 바로 다이렉트로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이 유기질은 미생물에 의해서 무기물질화 돼서 다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유기질을 바로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물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미생물이 이 유기질을 분해내면서 이게 무기물질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식물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속효성인데 비해서 이거는 완효성이죠. 완효성. 속도가 좀 느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면은 미생물이 분속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듯이 트리코데르마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미생물도 분해에다 이렇게 좀 올려놓고 미생물을 좀 배양시키는 분들은 이런 것을 좀 더 빠르게 손쉽게 이렇게 무기물질화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화학비료가 있기 전에,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이 이 전 세계 농사 기법이 다 유기질 비료로 의존을 했었어요. 사람이 만든 인분 숙성시켜서 퇴비화 또는 비료화 해가지고서 그것을 식물에다 주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람이 좀처럼 뭐 냄새도 나고 많이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화학 비료가 하나 딱 나와서 가격도 싸고 또 편리하고 이렇게 물에다 타서 이렇게 주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그 효과가 그 다음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유기농법을 버리고 화학농법으로 전부 다 옮겨갔지요. 그러면서 이 화학비료도 점점 또 고급화되고 많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화학비료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이 오는 과정에서 화학비료에만 의존을 해 보니까 농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뭔가가 잘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기질 비료로만 줬을 때는 저항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화학 비료를 주면 그 저항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충이 참 자주 오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약해지는 현상이고 뭐 이런 등등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것이 왜 그런가 또는 이 화학 비료를 개발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원인 분석을 쭉 했는데 그래서 이게 빠졌구나 그래서 그걸 첨가하고 또 이게 빠졌네 그럼 그걸 또 첨가하고 또 보충 재료가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발전들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완벽한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아무리 발전돼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땅에서 먹는 무언가를 인간이 모두 다 분석해내서 그것을 완벽하게 정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에 접근하게 돼요. 속된 말로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의 거의 뭐 10,000분의 1, 뭐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인간이 규명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계속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한 미생물의 역할과 힘,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부산물들을 식물이 먹고 자랐는데 그것을 인간이 다 규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던 트리코데르마도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앞으로도 더 좋은 또 미생물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미생물의 역할을 인간이 완벽하게 규명해낸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가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학비료만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자연에서 먹고 자라는 유기질, 풍부한 유기질을 보충수단으로 줌으로 인해서 이 바란스를 완벽하게 맞추고 그렇다고 유기질 비료에다만 다 의존하기에는 현대 농사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뭐 규모가 대단히 많아졌고 또 이미 편리성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하되 거기서 우리가 놓친 어떤 부분을 유기질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기농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기농법이에요. 자, 그래서 유기농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이게 이제 도시농업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도 지금 도시농업이 나옵니다. 유기농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무래도 화학비료가 갖고 있다는 어떤 그 이미지, 뭐 화학물질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자연에서 있는 어떤 유기물을 먹고 자라면은 사람이 더 안전하지 않겠어? 그리고 식물한테 더 유용하지 않겠어? 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유기농법이 점점 유행처럼 번지고 또 이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우리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했습니다. 식물을 유기농법으로만 재배한 기릅니다. 라고 선전을 하면서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했죠. 마케팅.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마트에 가서 유기농법으로 키운 사과래, 유기농법으로 키운 토마토래, 그러면 덥석덥석 그걸 사서 화학농법보다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비싼 값에 좀 주고 먹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유기질도 결국 미생물에서 무기질이 돼야 먹는 건데 결국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그냥 이미지를 굳혀버렸던 거죠. 이것이 이제 마케팅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에서 이 유기농법으로만 재배했던 그 새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샐러드에 넣는 그 조그만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새싹들을 재배했는데 그것을 이제 샐러드에 넣고 먹거든요. 비벼서. 그거를 먹고 사람들이 대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한 10몇 년 전인가요?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서 뉴스를 보면은 뭐 015균인가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 대장균 비슷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대량으로 사망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유기질이라는 것은 인분이나 동물 그러니까 똥이죠. 지금 속된 말로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똥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장균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변형되면서 식물로 흡수됐고 그 식물을 먹는 인간들이 치명타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기농법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기농법 하면은 뭔가 좋은 것으로 하는데 유기농법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다나카 히데요 같은 사람은 자연농법을 주장하면서 유기농법의 폐해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죠. 유기질이라는 것은 식물도 좋아하지만 각종 세균, 병이라든가 벌레들도 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유기물을 먹고자 다 같이 달려든다는 거죠. 같이 달려드니까 농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미로 키우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인데 거기서 병이나 벌레가 달려들면 농약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주면은 농약을 많이 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농약 기법이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을 살 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 마크가 아주 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소비자들만 헷갈리게 해놨는데 유기농법의 그 과일이 있고 무농약 농법의 과일이 있고 또는 뭐 그 저농약 농법의 과일이 있고 이렇게 그 표시를 다 분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유기농 하면은 이게 농약을 안 친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무농약 농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농은 유기질 비료를 줬다는 것 뿐이지 농약은 친다는 겁니다. 근데 화학 비료를 주고 나서 농약을 안 줘. 그러면 그건 무농약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기질 비료가 그런 폐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서 그러면 화학 비료도 대안이 아니고 유기농법도 대안이 아니면 뭐냐. 그래서 다나카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새로운 농업운동을 일으키면서 자연농법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원예로 왔을 때도 뭐 100% 다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한 90%는 적용이 됩니다만 10%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유기질 비료를 주면은
그 조그만 그 분 속에 이 돌 속으로 막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달려들어요. 유기질비료를 먹으려고. 그리고 병도 많이 옵니다. 예, 병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또 살균제를 또 같이 쳐줘야 돼요. 유기질비료를 많이 자주 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확답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꾸준히 또 그 농사 기법들이나 비료학이 계속 이게 발전되고 개발되니까 어떤 좋은 대안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화학 비료만으로는 식물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완벽한 100%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충 수단으로 유기질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화학 비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난초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대장균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유기질 비료를 줘야 된다. 그러나 먹거리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여기서 먹거리 문제는 아까 이 예를 들은 것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유기질 비료를 주지 않으면은 화학 비료만 가지고는 100% 인간이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유기질 비료를 주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 벌브 썩은 병, 무슨 뭐 입마른 병 등등의 병도 유기질 비료를 먹기 위해서, 병도 미생물이거든요.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야 옆에서 그 유기질 비료를 분해내는 그 미생물들 옆에 껴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식물한테 병을 이건 나쁜 미생물이니까 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주되 또 그 살균제를 같이 좀 쳐서 그걸 방지하는 노력도 유기질 비료 주는 횟수만큼이나 이것도 늘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레도 오니까 또 살충제도 쳐야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유기질 비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언제 얼마큼 줄 것인가, 또 주면은 그 유기질 비료의 장단점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살균제, 살충제를 주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경험치에 의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만 설명하는 것이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유기질 비료를 줘야 되는가 또는 말아야 되는가, 유기질 비료가 필수인가 선택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랑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